직무평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직무평가의 의의와 더불어서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직무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직무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평가 방법 및 평가를 할 때 유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평가의 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평가는 조직 내 직무 간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각 직무가 가지고 있는 숙련도, 또 책임, 난이도, 복잡성, 기여도나 중요도, 또 이용도 등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무 분석에 따른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 등의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직무와 직무를 서로 비교하고 또 직무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데 제반 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평가는 직무 간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정상적인 임금 격차를 확립해서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지급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실현하는 직무급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는 그런 서류다, 또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를 평가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직무평가의 목적은 기본급이나 또는 직무급, 직무수당 등의 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또 직제제를 확립해서 인사, 노무관리의 전반적인 합리화를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평가의 발전은 즉 임금관리의 현저한 발전, 즉 임금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직무평가의 급속한 발전으로 발전을 촉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발전한 직무평가는 종업원들의 불평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직무평가는 다음과 같은 그런 네 가지의 목적으로 우리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정한 임금 구조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즉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임금 격차를 결정을 하고 또 공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평가의 질적 측면에서 직무의 상대적인 평가와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노사 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임금 격차를 정하고 단체 교섭을 위한 그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또 합리적인 노사 협력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직무급이나 또는 직능급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평가는 임금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불규칙하거나 또는 불공정을 없애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효과들은 종업원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시키고 또 조직의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무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직무평가의 요소는 직무를 평가하는 기본 요소가 되고 또 직무를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기초 자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는 직무가 기업에 대하여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 이 기여도는 그 직무가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향상시켰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고가 대체적으로 직무와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직무평가는 직무와 기업과의 관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의 생산성은 직접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복잡성이나 또 곤란성, 책임성 등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생산에 대한 투입량, 즉 노동 투입량에 대한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결국 직무평가는 노동의 투입량에 의해서 산출량을 측정하는 그런 기본 자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가 요소로서 우리가 작용하는 것은 숙련도, 그 다음에 노력의 정도, 그리고 책임감, 작업의 조건, 이런 요소들이 측정 요소로서 우리가 이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숙련도와 관련해서는 지능적, 육체적 숙련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노력의 정도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노력을 기초자료로 쓰고 있고,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부분과 대물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측정하게 되고, 작업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위험의 정도, 그 다음에 재해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측정 요소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공적인 수행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직무평가는 전략적이고 또 미시적, 거시적인 시간에서 접근을 하고 있죠. 직무평가는 다음과 같은 이런 4가지 유의점을 염두에 두고 조직의 경영 전략이나 또는 경영 성과 달성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행 요건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직무평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직무평가 결과에 대해서 직무 담당자나 관리자나 동료 등이 다양한 주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평가 점수를 조정하고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죠. 팀 단위나 또는 부문 단위에서 내부적 전문가가 선정하여 평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 등급의 수가 되겠는데요. 직무 등급의 수가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적은 경우에는 직무평가 결과가 왜곡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직무 등급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등급 간의 수준의 한계가 세분화되고 또 비슷한 평가를 받을 경우가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무 등급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한 등급의 범위가 너무 넓게 분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평가를 받을 직무들이 동일한 등급 내에 포함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급의 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분포도가 넓어서 등급 간의 격차를 파악하기 어려워도 문제가 있지만은 또 너무 등급을 세분화시켜 놓으면은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등급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가의 빈도가 되겠는데요.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직무의 성격이 변하거나 또 새로운 성격의 직무가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 빈도는 적절하게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너무 빈도가 많아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너무 빈도가 적을 경우에는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무평가 후에 조정이 문제인데요. 외부 노동시간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과 또 노동시장의 특수 상황에 의해서 직무평가의 결과가 노동시장의 평가와 불일치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직무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 및 불만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후에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신뢰성 문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취약한 또는 아주 예민한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무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일정한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직무평가의 방법은 우선 양적인 방법과 비양적인 방법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양적인 방법은 분석적으로 다루어지므로 객관성을 띈 과학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양적인 방법은 직무를 전체적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 방법보다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양적인 방법은 그 간이성 또 경비 전략 등의 장점에 비추어서 소규모의 경영이나 비교적 소수의 직무평가에는 매우 유용하고 적절한 그런 평가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무평가의 첫 번째 방법으로 서열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서열법은 조직에 대한 직무의 가치를 전체적 포괄적인 관점에서 상호 비교하거나 또는 모든 직무의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직무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직무 분석에 의한 직무 기술서보다는 평가자의 모든 직무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간단하고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각각의 직무를 다른 모든 직무들과 비교해서 그 서열을 결정하는 짝짓기 비교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서열법은 직무들 사이에 상대적 가치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평가 결과를 정당화시키거나 또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직무 내용이 변할 경우에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또 평가자가 직무 내용뿐만 아니라 직무 담당자에게 대해서도 잘 알고 싶을 경우에는 직무 가치보다는 직무 담당자의 행위에 더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열법은 직무의 수가 많은 그런 복잡한 기업에서는 실시하기가 어렵고 또 단지 다른 복잡한 평가보다 적용에 앞서서 예비 단계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직무평가 방법의 두 번째 방법으로 분류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법은 전반적인 직무 가치나 난이도의 정도에 따라서 사전에 몇 개의 등급으로 설정을 하고 각 등급의 속성을 명확히 한 뒤에 모든 직무를 직무 기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등급에 분류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같은 등급에 속한 직무들은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은 서열법과 같이 직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므로 단순히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사전에 설정한 등급이 평가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평가 척도가 없는 서술법보다는 발전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정적인 등급의 설정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인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평가 방법으로서 세 번째 방법, 요소 비교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비교법은 몇 개의 기존 직무를 선정을 하고 평가 요소별로 순위를 결정을 해서 임금을 각 평가 요소에 배분한 뒤에 그 직무의 평가 요소와 또 기존 직무의 평가 요소를 비교함으로써 모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점수법에서는
직무를 점수를 다시 임금으로 환산하지만은 요소 비교법에 의하면은 직무를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런 임금으로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징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무평가의 방법의 네 번째로서 점수법이 되겠습니다. 점수법은 직무의 가치를 점수로 나타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은 앞에서의 평가 요소를 선정을 하고 요소별로 가중치를 정한 후에 각 평가 요소에 적합한 수의 단계를 설정을 해서 단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는 것이죠. 이거를 기준으로 각 직무의 요소가 어느 단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직무 요소마다 점수가 정해지게 되고 그거를 합계한 점수가 바로 직무의 가치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평가 요소는 직무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선정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유형을 있을 수는 없지만은 보통 기본적인 평가 요소로서는 기술과 또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의 네 가지 종류의 요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무를 평가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또는 특정 대상 사물을 평가하기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무평가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 문제들을 한계점들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계점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직무평가의 기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직무평가를 실시할 때 직무 분석의 자료에 근거해서 평가 요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판단상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평가 요소에 대한 점수 반영, 가중치 점수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편견상의 오류가 또 발생될 수가 있죠.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오류나 한계점들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감독의 유형이나 또는 다른 종업원에 대한 적응도, 또 작업에 대한 성실성, 또 인센티브나 기준에 대한 엄격성 등을 가지고 어떠한 평가 방법을 사용해도 종업원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요소들을 찾아내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유의점이 되겠습니다. 직무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기라기보다는 임금 및 급여를 정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효성은 종업원의 만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급여에 대한 종업원의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고 결국 직무평가가 과학적이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보장이 없지만은 최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이나 악영향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가 계획서상에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직무평가의 대상이 다수이거나 또는 서로 상의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서 모든 직무에 하나의 평가 계획을 설정하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종업원 집단의 다수의 평가 계획을 설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에 관한 직무평가에 사용하는 요소와 척도가 영업이나
관리의 평가에 사용하는 척도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평가 계획서상에서 어떤 척도를 얼마나 획일적으로 또 얼마나 산업 현장에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유의해야 될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평가위원회의 조직입니다. 직무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원회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경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직 내에서 광범위한 이해나 또는 종업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경영자들이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위원회가 너무 많은 수의 참가자로 구성된다면 또한 경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능률적인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이러한 양면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잘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직무평가의 결과와 노동시장의 불일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노동시장의 특수한 그런 상황과 결부돼서 시장에서 현행 임금과 직무평가의 결정에 상대적인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직무평가상의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는 현행 임금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 그 노동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직무의 임금이 높은 것은 수요와 공급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경영자는 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직무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임금 조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임금 체계의 조정이 직무평가 실시 후에라도 반드시 뒤따라서 이 편차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시 위상으로 여섯 번째 평가 빈도가 되겠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 내에서는 종업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성격이 환경과 더불어서 빈번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평가하는 횟수, 즉 빈도를 적절히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성격의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서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